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는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지요. 그 미안함이 죽음 때문이 아니라 배신 때문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54살 김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머릿속엔 사고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 속엔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그는 이미 6년 전 죽은 직장 동료의 아내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평온한 삶의 바닥이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한 게 남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결혼 25년 차, 평생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던 말 그대로 성실한 가장이었지요. 술도 즐기고 밤마다 야식을 챙겨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집에선 늘 짜증을 냈습니다. 야근이 많아지고 출장은 잦아졌지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단순히 중년의 변화쯤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6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의 부고 소식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친한 사람이야?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이야. 안타깝지. 그는 무겁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6시간이나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야윈 얼굴로 들어온 그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한참 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길게 들렸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길래 저는 우산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편한 티셔츠를 벗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던 그 손짓이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자의 이름이 자주 뜨는 걸 봤습니다. 용기를 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 아시나요? 여성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돌아가신 동료분의 아내예요. 회사 문제로 몇 번 의논드렸을 뿐이에요. 그때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모든 걸 잊으려 했지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 그날 이후 남편은 사라졌고 며칠 뒤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알게 된 사실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었고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통장엔 잔고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걸까?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 남편 외도했어.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친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 사설 복구업체에 맡겼지요. 며칠 후 복구된 파일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신체를 드러낸 채 서로를 끌어안고 V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죽은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문자와 그 사진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 그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날 남편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요.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 어디선가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러나 모든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지워도 번호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남겨졌구나. 그 생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친구 정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은 셔츠 차림의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지요. 얘기라도 나눌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오랫동안 손을 비비며 말을 고르더군요. 사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동료 아내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요. 그때 회사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이름도 신분도 다 거짓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 여자가 거짓된 이름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건 배신보다 더 깊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무의미한 숫자였지만 하나하나 눌러보다가 결국 또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그 속에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마치 새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대체 왜 그랬어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유보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편 일로.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날의 사진은 뭐죠? 그건 오해예요. 찍히고 싶지 않았어요.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침착했지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귀에는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찍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도망이었고 동시에 인정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동료분과 부장님 두 분이 같은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돈이 많이 새나갔어요. 그 일로 조사가 있었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외도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도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참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모두 치웠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가족 사진도 남편의 흔적을 지우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만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끝내 알아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며칠째 집안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는데 나는 멈춰 있었지요. 밥도 잠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장례식 때 받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위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저렇겠구나. 썩어가고 있구나.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은 제게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이웃들은 애써 눈을 피했고 친구들은 문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힘내. 단 세 글자뿐인 말들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 슈퍼에서 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 남편 빚 많았다며? 불륜까지 있었다던데. 세상에 그래도 겉보기엔 반듯했잖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조각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출을 줄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더 괴로웠습니다. TV를 켜도 불을 밝혀도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 휴대전화를 붙잡고 잠들곤 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빌렸다는 돈 문제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익숙했습니다. 고인 일은 안타깝지만 약속은 약속이죠. 이건 서류입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가더군요. 봉투 속에는 남편의 차용증과 도장, 그리고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닌데요. 부장님이 직접 쓰셨다더군요. 사모님 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다시 가볼까? 회사 사람들을 만나볼까? 생각만 많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직장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은 이는 인사팀 여직원이었어요. 혹시 남편이 회사 돈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이미 내부 종결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일했던 동료분의 부인은요? 그분 아내 아니었어요. 그때도 좀 시끄러웠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분 아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 기억나요? 민정.
김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사라졌어요. 부장님 돌아가신 뒤로 정호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베란다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모두 제 삶은 멈췄는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손끝에 닿은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떨어진 메모였습니다. 정오 파일 17 회사 계좌.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17이라면 남편 노트북 속 폴더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폴더였지요.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 17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숫자와 이름이 적힌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 계좌번호, 입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 줄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정.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도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동료의 죽음, 회사의 돈 문제, 모든 게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군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손등을 스쳤던 눈물이 천천히 말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수첩과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한 장 써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남긴 절망의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의 거짓과 불륜, 빚,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들. 하지만 이제는 울기보다 알아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단호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말 못했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을까요? 정 부장은 낮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분뿐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람과도 문제 있었어요. 그 동료 있잖아요. 먼저 떠난 사람. 그 집도 그 여자 때문에 무너졌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린 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잔혹한 게임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흔적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왜였을까? 왜 그랬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각오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진실만큼은 꼭 밝혀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근처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몇몇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남편분 참 좋으셨는데요. 짧은 인사 뒤에 따라오는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녀가 회사 안에서도 남편을 올감했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비밀스러운 회식, 출장, 그리고 미묘한 시선들. 저는 메모장에 이름 하나하나를 적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그 순간부터 제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의 친구이자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던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남편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이제 다 말해줘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가 돈 얘기를 꺼냈어요. 투자라며 남편분이 처음엔 거절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죽은 동료 얘기를 꺼내면서 남편분 마음을 흔들었대요. 그 사람처럼 실패하긴 싫죠? 이러면서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용했고 남편은 결국 자신을 버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상처는 이제 제가 치유할 차례예요. 며칠 뒤 저는 상간녀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살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숨지 말아요.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반격이었어요. 눈물로 버티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시간입니다. 문 앞에서 마주한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한때 남편을 무너뜨린 그 얼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말했지요. 저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쪽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인간의 냉기를 느꼈지요. 그녀는 끝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알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끊겼고 남편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주변을 조용히 차단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남은 빚이 더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지요.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서류가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 투자 명목으로 썼던 돈이 제 앞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죠. 저는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예의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망가뜨렸는지 알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나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빌붙은 거잖아요.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을 잃은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남편도 그랬고 당신도 그래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이미 싸움의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서요.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죽음으로 돈을 노리는 사람처럼 언론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제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받았겠지. 그들의 속삭임이 등 뒤를 찔렀습니다. 모든 게 그녀의 손안에서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엔 고인의 노트북 그리고 남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열면 열수록 그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통장, 메일, 계약서까지 모두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삭제된 폴더 복원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혹시 아직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며칠 밤을 새워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하나의 파일. M2020 코드, MP4. 열자마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난 이용당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협박했어. 그때 사진들, 돈 문제까지 다 그녀가. 영상은 중간에 끊겼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화면엔 원격 접근 감지라는 문구가 떴어요. 누군가 그녀가 제 컴퓨터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건드리면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지요. 그녀가 진짜 악역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저를 향해 역습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에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협박 문자만으로는 수사 어렵습니다. 증거가 삭제됐다면 기술적으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피해자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증거, 억울함보다 논리가 우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노트북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웃음, 남편의 절망, 그리고 제 무력함.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의 마지막 문자 한 줄이 떠올랐어요.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진실을 덮지 않는 마음. 그녀는 분명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의 진실이 제 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악역은 더 교묘해졌고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켠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 불빛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진실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일. 그게 이제 제 몫입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삭제된 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협박, 조롱.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단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당한 대로만 살 순 없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정보보안 회사에 다닌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연락했죠. 혹시 삭제된 영상 복구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제 거실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작은 조명 아래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죠. 파일 복구율이 10%, 35%, 70%. 수치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백업 폴더 감지 외장 드라이브 경로 USB 7.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들고 다니던 검은색 USB. 그건 늘 다이어리 안쪽 포켓에 꽂혀 있었어요.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손끝으로 찾던 순간 멈췄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그 USB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이며 폴더가 열렸습니다. 프라이버시 1020.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폴더 안에는 남편과 그녀의 사진,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TRUTHRECORD. M4.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다. 회사 자금, 투자, 다 그녀의 설계였다. 난 단지 빚을 막으려다 더 깊이 빠졌어.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동료의 부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다. 나뿐 아니라 그 남자도 그렇게 무너졌다. 음성은 끊겼고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남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의 증거예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공갈, 협박 모두 성립됩니다.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며칠 뒤 경찰과 변호사는 협력해 그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노트북과 통장, 메신저 내역을 들이밀자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그 남자가 먼저. 그 남자도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직 대기업 간부 불법 투자 유도 및 공갈 혐의로 여성 체포. 기사를 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금융 내역에서 또 다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죽기 직전 자주 입금했던 이름이었어요. KJ 홀딩츠. 남편의 회사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는 그녀의 남편, 즉 죽은 동료로 알려졌던 남자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는 함께 회사를 빼돌리고 남편을 대신 책임질 사람으로 만든 거였어요. 즉,
남편의 죽음은 사랑의 비극이 아니라 조작된 함정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를 확인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 남편 원래는 죽을 생각 없었어요. 내가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가 붙잡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흐릿했지만 그 속엔 후회보다는 패배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앉아있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이제야 남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 부탁한다. 이제 괜찮아요. 나도 약속 지켰어요. 작은 미소가 흘렀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USB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무기이자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악은 무너졌고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엔 아직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숨겨진 어둠이 있다면 나는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USB를 손에 쥔 채 나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법정에서 그녀가 선고를 받은 날 나는 한참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회사 비리 외에 누군가 더 개입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녹음, 문서. 그녀가 남편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까지 조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 정호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USB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좋아요. 함께 확인해요. 함께 파일을 열며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인물이 뒤에서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신뢰받던 간부였지만 남편의 빚과 비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도 연루돼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증거를 다 갖췄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동료들이 겪은 억울함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마음 한켠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마지막 단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녀와 공모한 간부가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이 공개되면서 남편의 이름은 다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를 나누었고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USB를 가만히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원하던 진실을 알릴 수 있어요. 마음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와 진실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믿고 용서할 때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는 것을. 몇 주 후 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고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나가고 나는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혼란과 고통이 차분히 잦아든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회사의 비리, 상간녀와 공모자의 음모. 그 모든 사건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말에 나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잘했네. 축하해, 우리 아가. 아이들은 나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평화가 조금씩 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맞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집안 곳곳에는 남편이 남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서랍 속 메모, 향수 냄새. 하지만 이제 그 흔적들은 아픔이 아닌 추억과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삶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끝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로소 지난 시간들이 허투루 흘러간 것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앞 작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회사와 재정 문제, 상간녀와 공모자의 음모, 끝없이 이어진 혼란과 분노. 하지만 이제 모든 사건은 해결과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삶의 의미와 사람의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봉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 모두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함께라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은 무겁지만 따뜻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과 진실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비쳤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바람은 조용히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과 희망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